다음에 아직 안 올렸지만 IOER을 올리면 충분히 비슷한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이미 2019년, 18년도에 IOER을 가동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OER을 통해서 이제 이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 테이퍼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FFR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리만 갖고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IOER을 갖고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FFR에 집중해서 이걸 언제 줄일 거냐, 뭐 언제 이렇게 할 거냐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네 내려가네 막 이것만 하고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이제 테이퍼링 논쟁을 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이드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리세션 이후에 한 1년 정도 유동성으로 오른 다음에 반드시 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 구간은 이제 건강한 조정이었다. 제가 벌써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의심 구간인 건데 그 의심이 해소되는 즉시 시장은 또 올라가서 충분한 상승 구간이 남아있다. 저는 그걸 사이클로 이제 여름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지난번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나간 5월 달에 제 세미나에서는 그 여름이 좀 길고 강할 것 같다. 많이 덥고 긴 여름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던 건 이런 상승 구간이 상당히 강력하고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그런 과정들은 사실 지나가는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간다 라고 해서 내가 그냥 들고 있는 주식을 그냥 뭐 어차피 올라간다면서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덤덤함이 전혀 투자가 없어서 덤덤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덤덤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진입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제 들어오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했는데 좀 더 다른 여유 자금들이 좀 생겨서 이번에 진입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덤덤히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하는 거는 이게 하나의 과정이니까 앞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분도 계시지만 네 맞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근데 저는 이 시기에 좀 더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새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참 슬픈 이고 좀 뭐라 그럴까 뭐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지만 저는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거 팔까 말까 계속 그럴 수도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샀는데 안 올라. 계속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제가 대표적인 의심 구간, 그 의심은 처음에는 금리 상승이었고 그 다음엔 인플레이션이었고 지금은 테이퍼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 2달, 3달, 4달째 지금 막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라고 할 때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아까 지금 내가 있는 거를 팔고라도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뭘 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뭘 살지를, 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금리로만 보자 오늘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금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테이퍼링에 의한 어떤 그런 지속적인 금리 상승 구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주식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으로 생각해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OER이나 RRP를 통해서 만약에 금리 조절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유동성 조절을 연준이 한다면 실제로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FFR 기존에 우리가 하나만 딱 알고 있던 그 금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엄청 각을 두고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보여드린 것처럼 오히려 테이퍼링이 발표되고 나면 내려가기조차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는 오르는 구간에 가까운 게 아니라 내리는 구간,
정리고 안정된 구간에 들어가는 게 더 가까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FFR 금리인 경우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 말고도 10년 장기금리조차도 네. 그런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로 봤을 때 네. 우리가 그럼 지금 뭘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 금리가 올라가고 높다는 것 때문에 피해를 봤던 애가 가장 수혜를 입을 거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돼서 제일 먼저 팔았던 주식들.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금리 오르는 구간에서는 제일 수익률이 낮게 평가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당장 이해할 수 있는 게 기술주예요. 성장주. 네. 그죠? 많이 내린 것들. 그런 애들이 만약에 금리가 생각보다 안 오른다면 또는 금리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네. 다시 걔들이 너무 많이 빠졌네 라고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간 한 주 정도가 나스닥이 좀 길을 폈던 게 그런 이유예요. 네네. 금리가 뭔 일이 터져도 자꾸 1.6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10년 금리가. 이제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최근에 일어났던 피해주와 수혜주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금리로 인해서 피해주가 있으면 걔가 더 오를 거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이 최근에 피해주,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쇼티지가 심해서 네. 자동차 회사가 생산을 멈췄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주문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신차 6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그게 반도체 때문에 부족해서 했던 거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차 주가는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아무리 주문이 많으면 뭐해? 생산을 못 하는데 팔지를 팔아야 돈이 들어오지. 그래서 빠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반면에 말씀드렸던 아까 공급 쇼티지에 의해서 나온 사태다 보니까 철강이나 뭐 그 우리가 아는 원자재들 뭐 예를 들면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생산을 하는 어떤 그 제조하는 회사는 피해를 보지만 공급이 안 되면 다 같이 몰리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언제 보내줄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그때 혜택을 보는 게 어디예요? 조선. 예, 컨테이너 선들 난리 났죠. 예, 이런 쪽들이 오히려 수혜를 입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 공급 쇼티지가 풀리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네. 반도체만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네. 최근에 반도체 쪽에 좀 약간 좀 이런 변화가 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네. 원래대로 놔뒀으면 거의 2년 걸려서 이 공급 쇼티지가 해결될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도 그만큼 적게 생산하고 라인을 줄여놨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2년이나 걸릴 문제를 1년 반 이상 걸릴 문제를 단 몇 달 안으로 땡겨서 해결하는 어떤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뭐냐면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반도체가 네.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되도록 어떻게든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TSMC한테 압박을 넣고 삼성전자에게 압박을 넣어서 TSMC는 그 압박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조를 들여서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 선단 공정을 하나 비우고 자동차용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서 그들이 약속하기를 6월 말이면 충분히 공급되게 하겠다. 삼성전자도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우리 그 공정 하나 비워서 네.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5월 말 6월 초면은 풀어지기 시작할 거다. 해결은 6월 말이지만은 네. 이제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어디서 나왔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을 재개하기 시작했어요. 공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동차주가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미국 자동차들 투자한 포트를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기죠, 그 포드. 예, 하루에 막 9%, 10% 오르고 그 다음날 7% 오르고 막 이런 식이에요. 물론 주제는 전기차에 투자한다라는 걸 발표한 건데 전기차에 아주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지만 걔만 오른 게 아니라 혼다도 오르고 폭스바겐도 오르고 자동차들이 지금 같이 오르고 있죠. 한국도 현대차가 지난주 금요일자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 뭐냐면 지금 이 현상을 만든 현상이 뒤집어질 때 수혜주가 피해주가 되고 피해주가 수혜주가 된다.
이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쇼티지에 의해서 피해주였던 쪽들을 네. 눈여겨봐야 할 대표적인 게 반도체와 자동차죠. 반도체도 그렇게 엄청난 그 바이든이 그렇게 콜을 하고 막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우대를 할 정도로 한미 정상회담을 막 할 정도로 반도체가 엄청 너무나 좋은 그런 호재가 터졌는데 주가가 빠져 오히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공매도를 쳐. 네. 뭐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쇼티지는 천하 없어도 실적은 줄어들게 되거든. 못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랬던 게 지금 이제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피해주가 수혜주가 되는 시기가 온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아크와 팡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네. 똑같이 기술주인데 네. 팡 주식은 아시죠? 네. 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구글 얘들은 훨씬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쟤들도 많이 빠졌지만은 네. 아크하고 비교하면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덜 빠졌어요. 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금리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다면 네. 그리고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금리 때문에 빠진 아크는 상대적으로 메리트를 수혜를 입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네. 예, 팡도 수혜를 입겠지만 걔 때문에 치명적인 악재가 됐던 쪽들이 오히려 상당 부분 메리트가 살아나고 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금리에 대한 그런 시각이 시장에 점점점 컨센서스화 된다면 훨씬 더 금리 때문에 빠진 기업을 쳐다보게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있어요? 덜 오른 부담이 있죠. 조정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그게 있죠.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과거에도 똑같이 금리 상승 기간에 나스닥이 빠져 있는 듯 했지만 나스닥의 고점은 계속 높아져 왔다. 왜? 이익으로 그걸 증명해 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구간에 금리 때문에 민감하게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익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기술주들이 계속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왔다. 왜? 이 구조가, 돈 버는 구조가 이 기술 기반의 기업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플랫폼 기업이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계속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제가 기술의 시대 얘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리 때문에 시달림을 받아서 떨어지고 인기도 없고 그렇지만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계속 사서 가져갔을 때 만약에 반대로 수혜주가 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돋보이고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주, 반도체주 뭐 이런 민감주들도 저희는 50대 50이기 때문에 50%는 그런 경기 민감주를 계속 사왔는데 특별히 피해주들을 좀 사왔죠. 그러니까 이제 수혜주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쪽에 50%는 기술주를 계속 사왔는데 아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크를 계속해서 더 사왔고, 예, 그런 식은 가진 시간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빨리 돌아오지 않아도 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여러 번 반복됐고 결국에는 꽝 잡는 놈이 매라고. 맞나요 그 말이? 어쨌든 네, 뭐 어쨌든지 간에 돈을 버는 기업은 시간 차이가 있을 뿐 주가가 반드시 회복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별히 시장 사이클이 깨어지는 때가 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때는 이 기업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실적으로 증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익이 금리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그런 지금 더 많이 조정받은 기업을 사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신재생 에너지 쪽들인 거죠. 신재생 네, 너무나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은 이제 이만큼이나 빠진 거죠. 이게 뭐냐면 S&P 500하고 신재생 에너지 ETF의 상대 주가니까 네. 저게 높으면 위에 있을 때는 클린 에너지가 S&P보다 더 오른 정도를 말해주고요. 저렇게 상대 주가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네. S&P에 비해서 조정한 정도가 저렇게 깊다는 거예요. 저 지금 꼭대기에서 내려온 만큼이 S&P 500하고의 주가 차이인 거죠. 깊이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돌아봐도 네. 예, 신재생 에너지에는 굉장한 그런 발전과 성장이 남아있죠.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미국의
그 화석 연료 발전소가 70%가 태양광 발전소에 비해서 단가가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이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아도 네. 그 자체가 이미 효율적인 투자가 됐다는 얘기죠. 70%, 미국의 70%의 발전소가 태양광 발전소보다 비싼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70%가 태양광 발전소로 교체돼도 이상한 일 하나도 없는 거죠. 실제적인 기술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채산성을 따져볼 때도 바꿀 만큼 태양광은 지금 현재 충분히 유리한 상태인데 거기다 바이든이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할 때인 거죠. 더군다나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런 경쟁이 이제 유럽도 중국도 미국도 앞다퉈서 다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는 네. 전쟁이기 때문에 이때 뭐 니네는 니네 나라 걸로 니네 나라 회사로만 해결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앞서 있는 회사들은 유럽에서도 콜을 받고 중국에서도 콜을 받고 그러니까 태양광 회사들 중에 중국이 이제 사실 태양광 강국이거든요. 이제 한국도 한화 같은 데들이 패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전 세계 1등이에요. 네. 패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는. 근데 이제 그 한화가 최근에 뭘 발표했냐면 발전소 사업을 하겠다. 패널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발전소를 차리겠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 패널만 갖고 있을 때 어떤 단점이 뭐냐면 기술이 발달해서 패널 단가가 떨어지면 이 회사는 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납품 단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 기술을 사용해서 발전소를 해버리면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하나 패널은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인정받는 1위 패널이에요. 태양광 패널 중에는. 근데 얘네가 패널이라는 단일 아이템이 아니라 발전소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 이미 화석 연료를 경제적으로 앞섰는데 네. 이게 이제 다양한 어떤 아이템과 보조금과 만난다면 사실상 기업의 이익은 상당 부분 담보되고 증가할 게 예상되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건 저만큼 빠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금리는 굉장히 두려운 요인이었다면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리를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희준님, 중국 전기 자동차 ETF도 대표님 말씀 듣고 저가에서 매수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중국은 그냥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 오히려 성장주한테는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네. 그 중국이 먼저 긴축에 들어갔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뭐랄까 더 강력하게 긴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냐하면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원자재 값이 너무나 올랐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주요 영향을 받으니까 원자재 가격 그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나간 한두 주 동안 원자재 빠졌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축이나 이런 거를 덜할 요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PMI나 CPI 같은 중국의 그런 물가 지표들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그 물가 지표들이. 그래서 이 긴축을 더 강력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요인이 중국에 최근에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정상 상태를, 그러니까 먼저 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완화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위안화 강세로 돌아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하반기는 중국은 상반기보다는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성장주들도 다시 좀 살아나고 있을 거예요.